본인이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 1호잖아요. 예? 그 헌법소원에 대한 논문을 쓴 1호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판결문을 예상해서 본인이 미리 써보셨습니다. 야, 자 기대. 예.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한다. 아멘. 이후 이제 5가지잖아요, 목사님, 예, 예. 장로님. 예. 예, 예.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인가를 살펴본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위권한으로 일종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 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당 재판소로서는 그 위헌 여부의 사법심사 판단은 자제하기로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일체의 위헌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를 격려했는지, 부서가 있었는지, 국회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졌는지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단순한 간담회로 보기 어렵고 비록 그 과정과 방법이 평소와는 다른 형태였지만 대통령은 국무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간담회가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뭡니까 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이 국무회의가 네. 적절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또 부서가 없었다고 하지만 부서는 사후 부서도 가능하므로 사전 부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아멘. 또한 국회에 대한 통지가 결여된 부분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한 흔적이 없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국회 통고제도는 비상계엄의 선포를 국회에 알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당일 10시 반에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그것도 사전에 언론을 통해 알렸다면,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에게 사실상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통지 결여의 흠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통지 결여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네. 아멘. 아멘. 두 번,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면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은 계엄법 제9조에 근거한 특별 조치에 해당하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원용하기로 한다. 81년도 판례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요 다음 문장은 제가 그냥 헌재는 이렇게 안 썼겠지만 제가 이게 일부러 썼는데, 한동훈은 포고령 제1호만으로도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무지를 드러냈지만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일부러 쓴 겁니다, 이거. 일부러, 예. 다만 포고령 제5호는 이 뭔가 의료인의 강제예요. 의료인, 예. 의료인의 강제 복귀와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데 계엄 선포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의 강제 복귀와 형사처벌은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를 최소화시킨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저는 그걸 이제 보기 어렵다고 이제 본 거예요. 의료인의 편을 열심히 예. 들었군요. 세 번째, 비상계엄이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더 나아가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므로써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300명 미만이며 그것도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 국회에 투입됐고 목에 좀 예? 이제 목이 좀 갈았네요. 그러니까요. 국회에 들어간 인원은 106명이고 본 회의장에 들어가는 병력은 고작 15명에 불과하다는 점, 단전 단수의 지시도 없었다는 점, 계엄이 2시간 반 만에 끝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보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계엄을 통해 국회를 대체할 소위 국가보위 입법회의 등을 만들어 국회를 대체하려 했다는 주장은 상상으로도 어려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최상목 쪽지의 내용은 계엄이 선포되면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조치를 담당할 TF팀 구성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쪽지도 대통령이 아닌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전달된 것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번째, 정치인에 대한 체포명령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체포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홍장원 메모는 증인의 증언이 여러 번 바뀌었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가필된 내용을 박선원이 작성했다는 등의 감정이 나왔다면 메모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다. 또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곽정근의 발언 역시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루어진 오염된 진술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법정 내에서조차 행한 증인신문에 있어서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면 곽종근 증언의 증거 능력 역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본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정부는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특별한 조치의 대상인 정부에 포함된다고 보면 상당하다. 그렇다면 근본 비상계엄의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선관위의 서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조차 없으므로 헌법에 위헌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 얼마나 장악당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고 전체 국민의 관심사항인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 했다는 점에서 동시에 야당의 국정마비와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 중 선관위 서버 검증은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이나 의료인에 대한 강제 복귀와 처벌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정도가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없었고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선관위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실행이 과잉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중대한 위헌 위법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근본 비상계엄의 선포 및 실행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4명의 인용 의견이 있으나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양심적이어서 내용을 생략하기로 한다. 마지막 내용이 훨씬 재밌네요. 아멘. 야.